네가 김가냐? 그렇습니다. 사원이다. 사흘 안에 상류에 댐을 세워 강물 수위를 무릎 아래까지 낮춰라. 우리 본대가 도하한 뒤 다시 흐르게 하면 된다. 만약 사흘을 넘기거나 작업이 시원찮으면 네 아들놈부터 강물에 띄워줄 것이다. 단지야, 통나무는 결이 살아있어야 한다. 결이 죽은 나무는 어떻게 묶어도 풀어진다. 결을 잡을 줄 알면 강도 다스릴 수 있다. 예, 아버지 잘 알겠습니다. 내 아비 솜씨가 시원찮으면 네놈 모가지부터 강물에 띄워줄 것이다. 명심해라, 꼬맹이. 이놈들아, 이 속도로 사흘 안에 댐을 다 세울 수 있겠느냐? 너희 아비 어미가 강물에 둥둥 떠다니는 꼴을 보고 싶으냐? 조센징들아! 조선놈들 손이 약하구나. 일본 무사소는 사흘을 베어도 끄떡없다. 전한 것들이 다리 하나 못 세운다면 강물에 띄울 시신 1000구는 만들어 두어야 할 것이다. 잠깐만 쉬게 해주세요. 늙은이가 한 발자국이라도 더 떼려면 물 한 모금이라도 마시게 해주세요. 누가 너에게 쉴 시간을 주었느냐? 늙은이는 늙은이답게 입을 닫고 다리만 움직이는 법을 모르느냐? 단지야, 망치는 지금 드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 저자가 박노인을! 진짜로 들어야 할 순간이 따로 있다. 그 순간이 올 때까지 너는 망치를 더 단단히 잡고만 있어라. 한 번에 들어 올려야 할 망치를 2번 들면 2번째에는 힘이 남아있지 않는다. 단지야, 여기를 잘 보아라. 이 5개의 통나무 사이에 참나무로 깎은 작은 걸쇠가 하나 들어있다. 그 걸쇠 하나가 이 댐 전체의 무게를 받치고 있다. 이 댐은 두 얼굴을 가졌다. 한쪽은 적의 다리가 되고 한쪽은 적의 무덤이 된다. 어느 쪽이 될지는 네 망치에 달렸다. 이것을 아버지께서나. 이 댐을 처음 도면에 그릴 때부터 새겨두었다. 너는 이걸 누구에게도 보여서는 안 된다. 발각되면 너와 네 어미부터 강물에 떠오를 것이다. 예, 아버지. 한 가지 더 기억해라. 이 걸쇠는 위에서 아래로 곧게 내리쳐야 한다. 비스듬히 치면 절대 부러지지 않는다. 똑바로 단번에 알겠느냐? 예, 아버지. 이놈! 이 통나무는 결이 거꾸로 박혀있구나. 어찌하여 이렇게 박았느냐? 수압을 분산시키기 위함입니다. 거꾸로 박으면 물의 힘이 한 점에 모이지 않고 양옆으로 흩어집니다. 댐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호, 그러하냐 그 말이 사실이렸다. 부장님, 저놈이 의심스럽습니다. 통나무결을 거꾸로 박은 것이 어쩐지 마음에 걸립니다. 조선놈 목수가 무사히 등에 칼을 꽂는 짓을 안 하리라는 보장은 없겠지. 김가, 다시 묻겠다. 이 댐은 정확히 우리가 시킨 그대로 만든 것이냐? 이 댐은 정확히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카토, 저 통나무 결구를 한번 발로 차보아라. 이놈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결구가 흔들리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곳이 함정이다. 단지야, 지금 나가면 너도 죽는다. 네 아비가 무엇을 위해 죽었는지 잊지 말아라. 네 아비는 너를 지키려고 막아선 것이지 칼에 죽으려고 막아선 것이 아니다. 이놈이 의심스러운 짓을 한 게 분명하다. 댐은 거의 다 완성되었으니 누군가는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부장님, 이놈의 아들놈이 도제로 함께 작업했습니다. 그 꼬맹이에게 마무리를 시킬까요? 손재주는 좀 있다 하더이다. 좋다. 그 꼬맹이를 데려와라. 마무리를 짓고 나 강물에 띄울지 살려둘지는 내가 다시 정할 것이다. 꼬맹이, 네 아비가 못 끝낸 작업 네가 마무리해라. 못하면 네 어미 목도 같이 강물에 띄워줄 것이다. 사움이 다 가기 전에 끝내라. 단지의 앞길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단지를 응원해주세요.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임진왜란이 터진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여름 새벽이었습니다. 낙동강 상류 깊은 협곡 끝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강안개가 아직 채 거치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마을 닭이 한번 울기도 전이었고 어부들이 그물을 펼치러 나가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새벽의 평화는 단 한 번의 발굽소리에 산산이 깨져버렸습니다. 왜군 본대 5천이 마을 어귀로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꺼번에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갓난아이를 아는 어머니도 지팡이에 의지한 노인도 호미를 들고 밭에 나가던 농부도 모두 흙바닥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 왜군 본대의 부장 하야시가 검은 갑옷을 입고 우뚝 섰습니다. 그는 짧은 수염을 한번 쓸어내리며 마을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차가운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강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 하나 입을 여는 자가 없었습니다. 깊은 협곡을 따라 흐르는 낙동강 상류는 수심이 깊고
물살이 세서 왜군 본대가 단숨에 도하하기에는 위험한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야시는 강 상류에 임시댐을 세워 수위를 일시적으로 낮출 작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야시가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의 칼끝이 가장 가까이 있던 늙은 노인의 목을 향했습니다. 누구냐고 묻지 않았느냐. 칼이 한 번 휘둘러지자 마을 사람들의 비명이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늙은 노인이 흙바닥에 쓰러지며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제야 마을 이장이 떨리는 손으로 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입니다. 김목수. 낙동강 일대 다리란 다리는 모두 저 사람 손에서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묵묵히 무릎을 꿇고 있던 한 남자 김목수였습니다. 김목수는 50살 가까운 나이에도 어깨가 단단하고 손마디가 옹이처럼 굵었습니다. 평생 나무와 물을 다루며 살아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손을 두고 늘 말하곤 했습니다. 김목수의 손이 한 번 닿은 다리는 100년이 가도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하야시가 김목수 앞으로 다가가 칼끝을 그의 턱 아래에 갖다 댔습니다. 내가 김가냐? 그렇습니다. 사흘이다. 사흘 안에 강 상류에 임시댐을 세워 강물 수위를 무릎 아래까지 낮춰라. 우리 본대가 도하한 뒤 풀어 다시 흐르게 하면 된다. 만약 사흘을 넘기거나 작업이 시원찮으면 내 아들놈부터 강물에 띄워줄 것이다. 김목수의 옆에 한 소년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14살 김목수의 외아들이자 도제인 단지였습니다. 단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작업장을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 본 결구는 머릿속에 그대로 새기고 한 번 잡아본 망치는 손바닥에 그대로 남기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손재주를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지난 봄에는 마을 어귀 작은 다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어른들도 풀지 못한 결구를 단지가 한나절 만에 잡아내어 마을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며 감탄한 적도 있었습니다. 김목수는 늘 단지를 두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아이의 손에는 우리 집안 3대의 솜씨가 한꺼번에 들어있다. 그 단지가 지금 아버지의 옆에 무릎을 꿇고 왜군의 칼끝 아래에 있었습니다. 김목수는 단지를 한번 바라보고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작업이 시작된 것은 그날 정오부터였습니다. 마을 장정 100여 명이 강제부역으로 동원되어 뒷산에서 통나무를 베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녀자들은 짐꾼 노릇을 하기 위해 줄지어 끌려갔고 단지의 어머니 박씨도 그 무리에 섞였습니다. 어머니가 끌려가며 단지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한 수많은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지는 차마 마주보지 못하고 망치 자루만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의 신발 자국이 흙길 위에 점점이 멀어져 갔습니다. 상류 협곡 작업장에 도착한 김목수는 강물부터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깊고 검푸른 강물이 협곡 사이로 무겁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김목수는 그 흐름을 한참 살펴본 뒤 단지를 옆에 불러앉혀 통나무 결을 잡는 법을 다시 한번 가르쳤습니다. 단지야, 통나무는 결이 살아있어야 한다. 결이 죽은 나무는 어떻게 묶어도 풀어진다. 결을 잡을 줄 알면 강도 다스릴 수 있다. 예, 아버지. 단지는 말없이 아버지의 손을 따라 통나무를 묶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후 작업장에 부장 카토가 말을 타고 들이닥쳤습니다. 카토는 짧은 수염에 잔혹한 눈을 가진 자로 왜군 선봉을 이끄는 자였습니다. 카토는 작업장을 한 바퀴 돌아본 뒤 일부러 단지 앞에 말에서 내려 멈춰 섰습니다. 꼬맹이 목수, 내 손이 무슨 일을 하느냐. 단지가 고개를 들어 카토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카토의 발이 단지의 가슴팍을 그대로 걷어찼습니다. 단지가 흙바닥에 나동그라지며 손에 쥐고 있던 망치를 떨어뜨렸습니다. 내 아비 솜씨가 시원찮으면 내 놈 모가지부터 강물에 띄워줄 것이다.
명심해라, 꼬맹이. 카토가 비웃음을 흘리며 다시 말에 올라 자리를 떠났습니다. 작업장에 모인 마을 장정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누구 하나 단지를 일으켜 세우지 못했습니다. 단지는 흙바닥에 엎드린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노로 손이 떨려 망치를 다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큰 손이 단지의 어깨에 얹혔습니다. 김목수는 단지를 천천히 일으켜 세우며 묻은 흙을 한 번 한 번 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단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단지야. 예, 아버지. 기억해 두어라. 나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단지가 아버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김목수의 눈은 흙먼지 너머로 깊고 단단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단지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손이 어깨에 얹힌 그 무게만이 단지의 가슴 한가운데에 깊이 새겨질 뿐이었습니다. 해가 협곡 너머로 기울어 갔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무겁고 깊게 흘렀고 통나무들은 한 그루씩 강가로 내려와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 통나무들이 앞으로 어떤 운명을 향해 엮이고 있는지 그날의 마을 사람들은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해가 2번 더 뜨고 졌습니다. 이틀이 지나는 동안 왜군의 횡포는 끝을 모르고 깊어져 갔습니다. 부장 카토는 매일 새벽부터 작업장을 한 바퀴 돌며 통나무 한 그루마다 자신의 발끝으로 차보고는 마을 장정들을 채근했습니다. 이놈들아, 이 속도로 사흘 안에 댐을 다 세울 수 있겠느냐? 너희 아비, 어미가 강물에 둥둥 떠다니는 꼴을 보고 싶으냐? 장정들은 누구 하나 입을 떼지 못한 채 더 빠르게 도끼를 휘두를 뿐이었습니다. 이미 손바닥은 부르터 살같이 벗겨지고 있었고 어깨는 통나무 무게에 짓눌려 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카토는 그 모습을 보고도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조선놈들 손이 약하구나. 우리 일본 무사손은 사흘 밤낮을 베어도 끄떡없다. 너희 같은 천한 것들이 다리 하나 못 세운다면 강물에 띄울 시신부터 천구는 만들어 두어야 할 것이다. 작업장 한쪽에서 늙은 박 노인이 물지개를 지고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김목수의 옛 도반으로 같은 스승 아래에서 함께 목수일을 배운 사이였습니다. 나이는 이제 60을 훌쩍 넘겨 손이 떨려 망치를 잡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작업장의 보탬이 되겠다며 자청하여 물 나르는 일을 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박 노인이 카토의 옆을 지나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잠깐만 쉬어가겠습니다. 이 늙은 다리가 한 발자국이라도 더 떼려면 물 한 모금이라도 마시고 가야 해서. 박 노인이 물지개를 내려놓고 한 그릇을 떠 마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카토의 채찍이 허공을 가르며 박 노인의 등을 후려쳤습니다. 누가 너에게 쉴 시간을 주었느냐? 늙은이는 늙은이답게 입을 닫고 다리만 움직이는 법을 모르느냐? 박 노인이 흙바닥에 쓰러지며 물지개의 물이 모두 쏟아졌습니다. 등에는 채찍 자국이 길게 남았고 백발이 흙 위로 흐트러졌습니다. 박 노인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신음소리만 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단지의 손이 망치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단지의 작은 어깨가 분노로 떨렸고 입술은 깨물어 피가 배어나오기 직전이었습니다. 단지가 망치를 들고 카토를 향해 한 발자국 내디디려는 그때 김목수의 큰 손이 단지의 손목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김목수는 단지의 귀에 닿을 만큼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단지야, 망치는 지금 드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 저자가 박 노인을 진짜로 들어야 할 순간이 따로 있다. 그 순간이 올 때까지 너는 망치를 더 단단히 잡고만 있어라. 한 번에 들어 올려야 할 망치를 2번 들면 2번째에는 힘이 남아있지 않는다. 단지가 떨리는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김목수의 눈이 평소와 달리 깊고 단단했습니다. 마치 강물 밑바닥의 바위처럼 어떤 흔들림도 없는 눈이었습니다.
단지는 그 눈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협곡 너머로 기울고 통나무댐의 윤곽이 거의 다 잡혀가던 시각, 김목수가 단지를 작업장 한 구석으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다른 장정들과 왜군 보초의 시선이 닿지 않는 통나무 더미 뒤편이었습니다. 김목수가 단지에게 댐의 한가운데를 가리켰습니다. 사람 키만 한 커다란 통나무 5개가 서로 엇갈려 엮인 부분이었습니다. 단지야, 여기를 잘 보아라. 예, 아버지. 이 5개의 통나무 사이에 참나무로 깎은 작은 걸쇠가 하나 들어있다. 사람 손바닥보다 조금 큰 정도다. 그 걸쇠 하나가 이 댐 전체의 무게를 받치고 있다. 단지는 아버지의 손이 가리키는 곳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5개의 통나무 사이로 짙은 갈색의 참나무 결구가 살짝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 댐은 두 얼굴을 가졌다. 김목수가 단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한쪽은 적의 다리가 되고 한쪽은 적의 무덤이 된다. 어느 쪽이 될지는 내 망치에 달렸다. 단지가 아버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김목수의 손이 단지의 손바닥에 무언가를 살며시 쥐어주었습니다. 단지가 손을 펴보니 작은 나무 껍질 조각이었습니다. 그 위에 작은 칼 끝으로 새겨진 정교한 무늬가 있었습니다. 5개의 통나무 위치, 핵심 걸쇠의 정확한 자리, 망치를 내려쳐야 할 방향까지 모든 것이 한 장의 나무 껍질 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버지께서 이 댐을 처음 도면에 그릴 때부터 새겨두었다. 너는 이걸 누구에게도 보여서는 안 된다. 발각되면 너와 내 어미부터 강물에 떠오를 것이다. 예, 아버지. 한 가지 더 기억해라. 김목수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이 걸쇠는 위에서 아래로 곧게 내리쳐야 한다. 비스듬히 치면 절대 부러지지 않는다. 한치라도 빗나가면 너 혼자 강물에 떠갈 것이다. 똑바로 단번에. 알겠느냐? 예, 아버지. 똑바로 단번에. 단지가 나무 껍질을 가슴팍 안쪽 깊이 숨겨 넣었습니다. 그 순간 작업장 입구 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장 카토가 댐 시차를 나온 것이었습니다. 김가, 작업이 다 끝나가느냐? 김목수가 단지에게 눈짓을 한번 보내고 카토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카토는 댐의 한 구석에 멈춰 서서 통나무 결구를 한참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손가락으로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이놈, 이 통나무는 결이 거꾸로 박혀 있구나. 어찌하여 이렇게 박았느냐? 김목수의 표정에 한순간 떨림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수압을 분산시키기 위함입니다. 결을 거꾸로 박으면 물의 힘이 한 점에 모이지 않고 양옆으로 흩어집니다. 댐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호, 그러하냐? 카토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김목수를 한참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작업장 안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본대 부장 하야시가 직접 시차를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야시는 검은 갑옷을 입은 채 통나무 댐을 한 바퀴 돌아보고는 카토 옆에 멈춰 섰습니다. 카토가 하야시에게 한쪽 통나무 결구를 가리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장님, 이놈이 의심스럽습니다. 통나무 결을 거꾸로 박은 것이 어쩐지 마음에 걸립니다. 조선놈 목수가 무사의 등에 칼을 꽂는 짓을 안 하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하야시가 김목수 앞으로 다가와 칼을 빼들었습니다. 칼끝이 김목수의 가슴팍을 향했습니다. 김가, 다시 묻겠다. 이 댐은 정확히 우리가 시킨 그대로 만든 것이냐? 작업장 전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통나무 위로 떨어지는 마지막 햇빛이 모든 사람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단지는 통나무 더미 뒤편에서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팍에 숨긴 나무 껍질이 쿵쿵 뛰는 심장 박동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김목수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 댐은 정확히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거짓이 아닌 두 가지 진실을 한마디에 담은 대답이었습니다. 보이는 그대로 적에게는 다리가 되고 동시에 적에게는 무덤이 되는 그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단 한 사람, 단지뿐이었습니다. 하야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카토에게 명령했습니다. 카토, 저 통나무 결구를 한 번 발로 차보아라. 이놈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결구가 흔들리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곳이 함정이다. 카토가 즉시 댐의 가운데로 걸어가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발이 향하는 곳은 정확히 김목수가 비밀 함정 걸쇠를 숨겨둔 그 5 통나무 결구였습니다. 카토의 발이 결구를 향해 내려오는 그 찰나 김목수가 본능적으로 몸을 던져 결구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그 외침이 협곡에 메아리 치는 순간 하야시의 칼이 김목수의 가슴을 깊이 베었습니다. 김목수가 한 발자국 비틀거리다가 그 자리에서 강물 위 통나무 끝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깊고 검푸른 강물 속으로 떨어져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단지의 외침이 협곡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단지는 통나무 더미 뒤에서 뛰쳐나가려 했지만 박 노인이 뒤에서 단지의 입을 막고 단단히 끌어안았습니다. 박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단지의 귀에 닿았습니다. 단지야, 지금 나가면 너도 죽는다. 내 아비가 무엇을 위해 죽었는지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내 아비는 너를 지키려고 막아선 것이지 칼에 죽으려고 막아선 것이 아니다. 단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입술은 박 노인의 손에 막힌 채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강물 위에 김목수의 모습은 이미 떠내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푸른 강물만이 그 자리에서 무겁게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하야시가 칼끝을 통나무에 한 번 닦아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놈이 의심스러운 짓을 한 게 분명하다. 그러나 댐은 거의 다 완성되었으니 누군가는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카토가 하야시에게 물었습니다. 부장님, 이놈의 아들놈이 도제로 함께 작업했습니다. 그 꼬맹이가 마무리를 짓도록 시킬까요? 제 아비를 따라 손재주는 좀 있다 하더이다. 좋다. 그 꼬맹이를 데려와라. 마무리를 짓고 나면 강물에 띄울지 살려둘지는 내가 다시 정할 것이다. 박 노인이 단지의 등을 한번 쓰다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단지야, 지금 너는 슬퍼할 시간이 없다. 내 아비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살아있다. 똑바로 걸어나가라. 그리고 내 아비가 시킨 그대로 끝까지 가거라. 너 혼자가 아니다. 이 늙은이도 함께 갈 것이다. 단지가 떨리는 다리로 통나무 더미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흙바닥에는 아버지가 떨어뜨린 망치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단지는 그 망치를 두 손으로 천천히 집어 올렸습니다. 망치 자루에는 아버지의 손바닥 자국이 깊이 배어 있었고 따뜻한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야시가 단지를 내려다보며 명령했습니다. 꼬맹이, 내 아비가 못 끝낸 작업, 내가 마무리해라. 못하면 내 어미 목도 같이 강물에 띄워줄 것이다. 사흘이 다 가기 전에 끝내라. 네. 단지의 가슴팍 안쪽에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쥐어준 작은 나무 껍질 조각이 묵직하게 닿아 있었습니다. 그 나무 껍질의 한 귀퉁이는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이 닿아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단지가 망치를 가슴에 한번 꼭 안고 천천히 댐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해가 협곡 너머로 완전히 졌습니다. 댐의 통나무 위로 어둠이 내려앉았고 강물 소리만이 깊고 무겁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단지는 그날 밤 잠들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에 나무 껍질을 펼쳐들고 5 통나무의 위치를
핵심 걸쇠의 자리를 망치를 내려쳐야 할 그 한 점을 마음속에 깊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단지의 입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나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이 단지가 그 나무에게 말을 걸겠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깊어진 그날 밤이었습니다. 단지는 마을 끝자락 방 노인의 작은 오두막 문을 두드렸습니다. 가슴팍에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쥐어준 나무 껍질 조각이, 손에는 아버지의 망치가 묵직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방 노인은 단지를 보자마자 등불을 끄고 문을 빠르게 닫아 걸었습니다. 그리고 단지를 한쪽 구석으로 데려가 작은 등잔 하나에만 불을 켰습니다. 단지야, 내가 올 줄 알았다. 방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채찍에 맞은 등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채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노인장,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것을 남기셨습니다. 단지가 가슴팍에서 작은 나무 껍질 조각을 꺼내 방 노인 앞에 펼쳤습니다. 방 노인의 눈이 등잔 불빛 아래에서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 껍질을 들어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놈이 죽으면서 이걸 남겼구나. 방 노인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김가, 자네는 죽어서도 강물을 다스리는구먼. 자네 솜씨가 이 늙은이의 머리를 또 한 번 부끄럽게 하네. 방 노인이 한참을 그 나무 껍질을 들여다보더니 단지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단지야, 한 가지 솔직히 말해두마. 이건 보통 솜씨가 아니다. 5 통나무가 만나는 이 자리, 내 아비는 일평생 강물을 다루던 손으로 한 번에 풀리는 매듭을 짜두었다. 한 사람이 한 번 망치를 내리치면 1000명이 함께 풀어도 못 풀 매듭이 한꺼번에 흩어진다. 노인장, 그러나 이 핵심 걸쇠는 아직 마지막 한 매듭이 박혀있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내 아비가 마지막 결구를 박지 못하고 떠났다. 사람의 눈에 띄지 않을 한밤중에 누군가 댐 밑으로 들어가 마지막 결구를 박아야 댐이 진짜로 살아난다. 방 노인이 잠시 침묵했다가 단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단지야, 너는 내 아비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살아있다. 이 늙은이가 망보아 줄 테니 내가 댐 밑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결구를 박아라. 할 수 있겠느냐? 하겠습니다. 단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방 노인이 단지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있다. 내일 새벽이면 왜군이 강을 건널 것이다. 그때 내 어미는 부녀자들과 함께 강가에서 짐꾼 노릇을 하라고 끌려 나올 것이다. 강 한가운데에 부녀자들이 함께 있으면 내 망치질이 내 어미까지 쓸어버린다. 단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방 노인이 단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말아라. 이 늙은이가 오늘 밤 안에 부녀자들을 산길로 빼돌리겠다. 왜군 보초 한두 놈쯤은 이 늙은이도 어떻게든 한다. 내가 망치를 들어 올릴 그 순간 내 어미는 안전한 산등성 위에 있을 것이다. 약속하마. 노인장, 그 늙은 손으로 어찌. 단지야, 내 아비가 강물에 떠갈 때 이 늙은이가 너를 끌어안았던 그 손이다. 한 번은 사람을 살리는 데 썼으니 한 번은 사람을 빼돌리는 데 써도 손이 부끄럽지 않다. 단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방 노인이 단지의 등을 한번 쓰다듬으며 일어났습니다. 가자. 시간이 없다. 한밤중 강 상류 협곡은 검푸른 어둠과 함께 잠들어 있었습니다. 통나무댐 위로는 왜군 보초 2명이 횃불을 들고 서성이고 있었지만 새벽이 가까워 오자 그들도 졸음에 못 이겨 한쪽 통나무 더미에 등을 기대고 잠들어 갔습니다. 방 노인이 단지의 어깨를 살짝 쳤습니다. 지금이다. 가거라. 단지는 망치를 허리춤에 단단히 묶고 가슴팍에 나무 껍질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 강물 속으로 천천히 몸을 담갔습니다. 한여름이라도 새벽 강물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단지의 작은 몸이 떨려왔지만 단지는 이를 악물고 댐 밑으로 헤엄쳐 들어갔습니다. 검푸른 강물이 단지의 얼굴을 덮을 때마다 단지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손이 보였습니다. 통나무 결을 가르치던 그 큰 손, 단지의 어깨를 잡아주던 그 따뜻한 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을 막아서던 그 결심한 손이었습니다. 댐 밑은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지의 손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가르쳐준 통나무 결의 감각, 그것이 단지의 손가락 끝에 살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지는 5개의 통나무가 만나는 그 자리를 손끝으로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거기 마지막 한 매듭이 박혀있지 않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둔 마지막 결구의 자리였습니다. 단지는 허리춤의 망치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가슴팍의 나무 껍질을 한 번 더 떠올렸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곧게 단번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지의 귓가에 다시 들려왔습니다. 단지야, 똑바로 단번에. 예, 아버지. 단지의 망치가 어둠 속에서 한 번 단단히 내려쳐졌습니다. 마지막 참나무 결구가 정확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함정댐이 비로소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단지가 헤엄쳐 다시 강가로 올라왔을 때 박 노인이 마른 베옷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되었느냐? 되었습니다, 노인장. 박 노인이 단지를 한번 끌어안았습니다. 내 아비 손이 살아있다. 진짜로 살아있다. 자, 이제 한 가지 일이 더 남았다. 너는 강 건너편 바위 절벽 위로 가서 새벽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거기에 내 아비가 미리 봐둔 자리가 있다. 망치를 내리쳐야 할 그 자리가 정확히 보이는 곳이다. 새벽에 적군이 강 한가운데에 들어서거든 망치를 들어라. 노인장은 이 늙은이는 부녀자들을 빼돌리러 가겠다. 내 어미는 반드시 산등성이에 올려놓을 것이다. 약속을 잊지 않는다. 박 노인이 단지의 망치 자루에 자신의 손을 한번 얹었습니다. 단지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 아비도 함께 간다. 이 늙은이도 함께 간다. 잊지 말아라. 박 노인은 산길로 사라졌습니다. 단지는 강을 건너 반대편 바위 절벽을 기어 올랐습니다. 절벽 꼭대기 통나무댐의 5통나무 핵심 결구가 정확히 내려다 보이는 자리에는 누군가가 미리 평평하게 다듬어둔 작은 바위 한 덩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도면에 그릴 때부터 점 찍어둔 자리였던 것이었습니다. 단지는 그 바위 위에 앉아 망치를 가슴에 안고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차가운 새벽 바람이 단지의 얼굴을 쓸고 지나갈 때마다 단지는 아버지가 어렸을 적 자신을 무릎에 앉히고 들려주던 옛 이야기들을 떠올렸습니다. 강물에 다리를 놓는 일은 단순히 나무를 엮는 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일이라고 했던 아버지의 말씀. 그러나 오늘 단지가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죽은 아버지와 살아있는 자신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협곡 너머로 회백색 안개가 걷히고 강물 위로는 첫 햇살이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 건너편에서 발굽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왜군 본대 5천이 진군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앞에는 적장 하야시가 검은 갑옷을 두르고 말 위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부장 카토가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하야시가 댐 위로 올라 강을 한참 내려다보더니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잘 됐구나. 김목수의 마지막 솜씨가 우리의 칼날이 될 것이다. 강물이 무릎 아래까지 내려와 있다. 본대 도하 명령을 내려라. 카토가 즉시 답했습니다. 부장님, 제가 가장 먼저 본대 앞에 서서 도와하겠습니다. 조선 땅을 가장 먼저 짓밟는 영광은 이 카토의 것이어야 합니다. 좋다. 가거라. 카토가 호탕하게 웃으며 말을 강물 속으로 몰았습니다. 그 뒤를 왜군 본대 5천이 줄지어 따랐습니다. 깃발이 펄럭이고 갑옷이 햇살에 번쩍였습니다.
강 한가운데에 들어선 카토가 말 위에서 부하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보아라, 조선 놈들이 다리를 만들면 우리 일본 무사가 강을 거저 건넌다. 이 강이 곧 우리의 길이 될 것이다. 그 순간 강 건너편 바위 절벽 위에서 한 작은 그림자가 일어섰습니다. 카토가 무심코 절벽을 올려다본 순간 그곳에 두 손으로 망치를 꼭 잡고 서 있는 작은 소년이 보였습니다. 카토는 잠시 어리둥절했다가 곧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저 꼬맹이가 망치를 들고 무엇을 하려느냐. 내 아비처럼 강물에 띄워주랴 꼬맹이. 카토의 웃음소리가 협곡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절벽 위의 단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단지가 입을 여는 것은 어머니가 끌려간 그날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카토. 작은 목소리였지만 협곡의 새벽 공기 속에서 또렷이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를 죽인 강물이다. 카토의 웃음이 한순간에 멈췄습니다. 잘 보거라. 그 순간 강 건너편 댐 위에 서 있던 하야시의 얼굴에 처음으로 공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야시가 5 통나무가 만나는 댐의 한가운데를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통나무 결이 거꾸로 박힌 그 자리. 이 댐은 정확히 보이는 그대로입니다라던 김목수의 말. 그리고 칼에 베이면서도 결구 앞을 막아섰던 김목수의 마지막 몸짓. 그제야 모든 것이 한꺼번에 맞아떨어졌습니다. 본대 후퇴. 즉각 후퇴하라. 강에서 모두 빠져나오라. 하야시의 외침이 협곡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러나 강 한가운데에 들어선 왜군 본대 5천은 이미 물살에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갑옷의 무게에 짓눌린 말들이 발버둥 쳤지만 앞으로도 뒤로도 빠르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카토가 말 위에서 비명에 가까운 소리로 외쳤습니다. 부장님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그러나 하야시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절벽 위 작은 그림자를 두 손으로 망치를 꼭 잡고 서 있는 한 소년의 그림자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강 건너편 산등성이 위에서 한 무리의 부녀자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 노인이 약속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단지의 어머니 박 씨도 그 무리에 섞여 박 노인의 부축을 받으며 절벽 위 단지를 향해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멀리서도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입술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단지야, 단지야, 우리 단지야. 이틀 만에 마주한 모자의 시선이 협곡을 가로질러 한 줄기 빛처럼 이어졌습니다. 단지는 어머니를 향해 한 번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안전하다는 것, 박 노인이 약속을 지켰다는 것, 그리고 이제 망치를 들 시간이 왔다는 것을 단지는 그 한 번의 끄덕임에 모두 담아보냈습니다. 새벽의 첫 햇살이 단지의 망치 머리에 부딪혀 한 번 번쩍였습니다. 단지의 작은 어깨가 천천히 위로 올라갔습니다. 망치가 두 손에 잡힌 채 하늘 높이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 순간 협곡 전체에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물 소리도 새소리도 깃발 펄럭이는 소리도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강 한가운데에 갇힌 왜군 5천의 모든 시선이 절벽 위 작은 그림자에 모였습니다. 산등성이의 어머니도 어머니의 곁에 선박 노인도 그리고 강 위에서 죽음을 직감한 하야시도 모두 단 한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단지의 입에서 마지막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나무가 말을 합니다. 망치가 핵심 걸쇠를 쾅 하고 내려쳤습니다. 그 한 번의 소리가 협곡 전체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곧게 단번에 아버지가 평생 가르쳐준 한 번의 망치질이 그대로 들어맞은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단지가 박아둔 마지막 참나무 결구가 부러지면서 5 통나무가 한꺼번에 풀려나갔습니다. 풀려나간 통나무 5개가 옆에 통나무들을 끌고 갔고 그 옆에 통나무들이
또 그 옆에 통나무들을 끌고 갔습니다. 김목수가 일평생 강물을 다루던 손으로 짜둔 한 번에 풀리는 매듭이었습니다. 1000명이 함께 풀어도 못 풀 매듭이 단 한 번의 망치질에 한꺼번에 흩어져 갔습니다. 그러자 갇혀있던 거대한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협곡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이 천지를 흔들었습니다. 산비둘기떼가 일제히 하늘로 날아올랐고 협곡 양쪽의 나무들마저 그 진동에 부르르 떨었습니다. 수천 톤의 물기둥이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강 한가운데 갇혀있던 왜군 5천을 향해 밀려 내려갔습니다. 가장 앞에서 호탕하게 웃고 있던 카토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먼저 떠내려오는 통나무에 깔렸습니다. 카토의 비웃음이 협곡에 메아리 치다가 강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자신이 일본 무사가 강을 거저 건넌다고 외쳤던 바로 그 강물이 카토를 통째로 삼켜버린 것이었습니다. 뒤따르던 왜군 본대 5천도 한꺼번에 물살에 삼켜졌습니다. 갑옷의 무게가 그들을 강 바닥으로 끌어내렸고 떠내려오는 통나무들이 그들의 위로 한 겹씩 쌓여갔습니다. 깃발이 물에 잠기고 말들이 발버둥 치다 가라앉고 칼이 강물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 마치 협곡이 살아있는 거대한 입처럼 모든 것을 한꺼번에 삼켜갔습니다. 하야시는 댐 위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광경을 그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발 아래 통나무들이 한꺼번에 풀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하야시의 입에서 마지막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늙은이가 이 댐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야시의 검은 갑옷이 마지막 통나무 더미에 깔려 강물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평생 조선 땅을 짓밟겠다며 큰 소리치던 그 입이 강물 속으로 잠겨 들어가 다시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김목수를 베어 강물에 던졌던 바로 그 손도 박 노인에게 채찍을 휘둘렀던 카토의 손도 모두 강물 속으로 빨려 들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왜군 본대 5천이 단 한 시즌을 채 넘기지 못하고 낙동강 상류 협곡에서 흔적도 없이 수장되었습니다. 깃발이, 갑옷이, 말이, 칼이 모든 것이 강물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협곡 가득 메우던 그 호탕한 웃음소리도 그 잔혹한 호령도 모두 강물의 굉음 한 번에 삼켜졌습니다. 거센 물줄기가 잦아들고 강물이 다시 깊이 흐르기 시작했을 때 협곡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새벽의 햇살은 이제 협곡 전체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강물 위에는 떠다니는 통나무 몇 개와 부서진 가부토 한두 개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강물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깊고 푸르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산등성이 길을 따라 박 노인이 어머니 박 씨와 다른 부녀자들을 부축하며 절벽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산길을 미쳐 다 내려오기도 전에 단지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 내려왔습니다. 단지도 절벽에서 천천히 기어 내려와 강가에 다다랐습니다. 모자가 강가에서 마주선 것은 어머니가 끌려간 그날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단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으며 통곡했습니다. 단지야, 우리 단지야. 이 어미가 너를 두고 갔구나. 이 어미가 너를. 단지는 어머니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마주 잡았습니다. 그러나 단지는 울지 않았습니다. 단지의 작은 어깨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강물을 보세요. 어머니가 눈물 어린 눈으로 강물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강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어머니가 단지를 끌어안았습니다. 박 노인이 두 사람의 옆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박 노인의 백발이 새벽 바람에 흔들렸고 그의 입에서 작은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김가, 이제 자네 한이 강물에 다 씻겨갔네. 잘 가게, 자네는 이제 편히 가게. 협곡의 새벽 햇살이 모자와 늙은 도반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단지가 어머니의 품에서 천천히 일어나 강가에 무너진 댐 통나무 위로 한 발자국씩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통나무 위에 서서 아버지의 망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망치 자루에는 아버지의 손바닥 자국이 아직 살아 있었고 그 망치는 이제 단지의 손바닥 자국과도 함께 살아 있었습니다. 새벽 바람이 협곡을 한번 가로질러 갔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단지의 귓가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단지야, 나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단지가 망치를 든 손으로 강물을 향해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입에서 마지막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예, 아버지. 나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협곡에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낙동강은 다시 깊고 푸르게 흐르기 시작했고 마을 부녀자들과 살아남은 장정들은 손을 잡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어귀에서 한 작은 소년이 아버지의 망치를 가슴에 안고 강물 쪽을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마을 사람들은 그 새벽을 잊지 않았습니다. 임진년 여름 낙동강 상류에서 왜군 5천을 단 한 번의 망치질로 수장시킨 14살. 도제 목수의 이야기는 어머니의 입에서 자식의 입으로, 자식의 입에서 손자의 입으로 그렇게 대대로 전해져 갔습니다. 마을 어귀의 그 강가에는 작은 비석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비석에는 김목수와 박 노인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져 있었고 그 옆에는 이름 없는 한 줄이 함께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 늙은 목수의 마지막 솜씨와 한 어린 도제의 마지막. 망치질이 이 강물 속에 잠들어 있다라고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단지가 어른이 되고 또 늙은이가 되어 손자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날이 왔을 때에도 단지는 이야기의 끝에 늘 같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는 그날 새벽 협곡에 메아리 치던 한 늙은 목수의 마지막 가르침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